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업 증권면의 기사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자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 평택 캠퍼스에 10조 원 이상을 들여서 극자외선 기반의 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좀 크게 실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 원격 진료 앱을 출시한다라는 기사가 같은 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시면요. LIG 넥스원의 통신 시스템 이야기까지 오늘 기업 증권면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제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연일 이제 삼성그룹 이주영 부회장의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에서 두 번째 극자외선 파운드리 생산 라인 구축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어려울 때 미래 투자를 한다. 네. 바로 이게 저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들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변화한다라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이 코로나19 국면 1분기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모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위죠. 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메모리의 용량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맞춤형입니다. 5G 그리고 자율주행차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있어서 삼성이 2030년에 TSMC 대만입니다. 꺾고 1위를 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 18일 날은 중국의 산시성 시안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또 메모리 분야를 돈독게 했고 이번에는 이미 이제 7나노급은 화성의 V1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평택 캠퍼스에 다시 또 투자를 해서 이 5나노급 더 이제 숫자가 낮아질수록 기술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EUV, 극자외선 공정으로 이제는 파운드리 생산에 박차를 가겠다. 이것을 발표를 한 것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생산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삼성이 목표로 세웠던 2030년 목표죠. 네.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대한 이 대추격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2030 비전과 함께 이미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33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고 이번에 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죠.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130조 원 목표를 세웠지만 추가적으로 10조. 그리고 원래 이 평택 라인은 평택 캠퍼스는 메모리 분야 생산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전환을 해서 이제 비메모리 분야를 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 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삼성의 미래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 이재용 부회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7나노급 지금 7나노 기술을 갖춘 기업도 사실상 TSMC와 삼성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나노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이 기술력을 점점 높여가면서 선폭을 좁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력의 효율도 좋아지게 되고 훨씬 더 이제 고성능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그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때는 5G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AI 또 이 자율주행차 여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기술 개발과 투자를 10조 원 더 추가를 함으로써 이 새로운 이 반도체의 이 국면이 전개될 때 이 최첨단의 제품 대응 기술을 지금 확보하는 바로 이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TSMC와도 좀 격차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TSMC를 좀 추격할 수 있을까요? 속도가 얼마나 더 붙게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두 회사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TSMC도 마찬가지고 근데 TSMC도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하해에 대한 견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하해에 공급하고 있는 TSMC라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TSMC가 어려울 때 삼성이 그렇죠. 이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인데 기술력의 차이는 없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던 것이 TSMC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 전 세계의 글로벌 이 영업력 자체를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 삼성의 과제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극자외선 공정 EUV 기술은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제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좋다 그랬죠. 3나노 기술도 2022년에 TSMC와 거의 같이 한다라는 것. 시장 규모가 아직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 TSMC가 54.1%, 우리 매일경제신문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 삼성이 2위를 하고 있지만 15.9%. 그리고 점점 중국이 추격 경우는 이것을 뿌리치면서 TSMC를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유율의 격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일단은 파운드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삼성과 TSMC와의 주도권 싸움도 한층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내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자 일본의 국민 어플인 라인이 이제 온라인 진료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기업 증권면에 또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 이렇게 라인이 원격 진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걸 봐서 일본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좀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원격 네. 진료가 가능한데 네. 한국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또 없는데 규제 때문인 건가요? 다른 사정이 있는 거죠. 네. 앞서도 우리가 이 삼성이 변화하는 이유. 그러니까 같은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변화를 모색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원격 진료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이 한국의 원격 진료가 어떻게 될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가 라임입니다. 이른바 이제 국민 앱이 되고 있는데 올 여름부터 원격 진료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새로운 이제 시장을 만들어갈 거고 네. 얼마만큼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도 메신저로 원격 진료 서비스는 실험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앱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영상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전용 앱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 라인 이제 헬스케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네이버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인 M3와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됨으로써 상당히 또 이 여러 가지 일본 시장에서의 이 작동할 수 있는 기능도 상당히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온라인 상담 서비스였다면은 이제는 영상 앱이 출연되면서 온라인 진료도 가능해지고 심지어는 이 처방약을 택배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가 앞서 이제 이창진 앵커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 라임이 일본의 국민 앱입니다. 무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8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는 앞서 조간 브리핑 뭐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대형 병원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한국에서도 원격 진료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좀 갈 길이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올 여름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원격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사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LIG 넥스원 얘기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와 이 현지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 LIG 넥스원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트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 시스템. 그러니까 종전에 이 LIG 넥스원의 이 주력 분야는 주로 무기를 제조하거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변화를 해야만 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회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LIG 넥스원의 변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드론 테러 방호 시스템도 개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1,600억 원 규모입니다. 네. 2022년까지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의 이 경찰의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선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인데 이 기술적인 분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주파수에서 이제 무선 중계 기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다수의 여러 개의 주파수와 그다음에 음성과 데이터까지 통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1,600억 원 가까운
그런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여기에 넥스원이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사무실도 개설을 하고 또 계속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왔고 그럼으로써 이번에도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변화에 우리 투자 관점에서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이제 사업 계약 소식과 함께 전일도 주가가 상당히 강했네요. 6% 넘게 올라 3550원에 LIG 넥스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 증권면에 있는 세 개 기사 모두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